요즘 기사에 노란봉투법이 많이 등장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부 여당이 8월 안에 꼭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정확히 어떤 법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노란봉투법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정말 좀 더 다정한 세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시대뉴감에서는 2회차에 걸쳐서 한겨레신문 노동담당 남지연 기자님을 모시고 노란봉투법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정함이란 한 끝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대뉴감입니다. 오늘은 두린님과 수연 PD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남지연 기자님을 모시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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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님은 오늘 처음 출연하시는 거라서 간단히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사회정책부에서 노동 담당하고 있는 남지현이라고 합니다. 마침 지연님께서 저희 오늘 이 녹음 직전에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회견을 다녀오셨다고요. 이게 혹시 어디서 열렸고 어떤 내용이었나요? 오늘 이제 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네. 이제 노조법 개정안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가 열렸고요. 오늘 좀 양경수 위원장이나 이제 뭐 법률원장님, 그다음에 정책실장님, 이제 주요 간부들이 나오셔서 다 주요하게 좀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금 뭐 보수 경제지나 아니면 이제 재계에서 좀 제기한 우려들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성으로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방송에서 앞으로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이제 제쳐두고 이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의미 있었던 내용들이 나왔던 거는 사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제일 주요하게 제기되는 우려가 파업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우려인데 이제 양경수 위원장께서 이제 직접 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이제 본인이 이제 현장에 있을 때도 수많은 하청 노조들이 원청하고 교섭을 했던 경험이 있고 법만 제정되면 이제 교섭차 테이블이 마련만 되면 별다른 큰 혼란 없이 이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노조가 다 막 파업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 이제 교섭장이 열리면 어떻게 교섭을 잘 할지를 고민할 것이지 어떻게 파업을 잘 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좀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2회차에 걸쳐서 좀 차근차근 짚어볼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노란봉투법이 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굉장히 이 정권 초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고, 모두가 노란봉투법이라고는 사실 부르지만 노란봉투법이라는 법명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이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줄여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노조법이라고 흔히 줄여 말하는데, 이제 노조법의 2조와 3조를 개정하자는 게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이고요. 이제 그러면은 법을 개정한다는 걸 뭘 바꾸고자 하느냐,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 일단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크게 3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제 교섭이 뭐냐,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세 번째가 기업의 보복성 손배소를 제한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이렇게 3가지 목표를 갖고요. 법 개정이니까 그러면 법을 어떻게 고쳐가지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법 조문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2조는 이 법에서 법률안을 보시면은 이제 법의 이제 초반부에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노조법 2조도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정의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용자 아니면은 뭐 이제 쟁의행위 이런 단어들에 대한 정의 규정이 이제 나와 있는 게 2조고요. 그래서 이 2조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의 개념이 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기존에는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라고 하면 원청만을 의미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법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이제 문구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도 다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을 함으로써 범위를 확 늘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원청 노조만이 이제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현대제철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철소 내에서 같은 제철소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현대제철 직원도 일하고 현대제철의 사내하청 소속 직원들도 같은 제철소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현대제철 직원들만 현대제철과 교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현대제철의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인 현대제철과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원청이랑 하청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하청 노동자가 뭐고 이게 왜 중요한지 짚어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회사 안에서 그러니까 그 A라는 그러니까 원청 기업 노동자와 하청 기업 노동자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드는 대기업 A가 있다고 치면 A 기업이 자동차의 모든 부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A 기업이 뭐 중소기업 B, C, D에게 부품을 생산해달라라고 업무를 맡겨요. 이렇게 업무를 맡기면 B, C, D는 그 부품을 만들어서 A 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이때 보통 저희가 A가 원청기업, B가 하청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또 하청업체가 또 다른 그 밑에 업체한테 재하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뭐 비단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뭐 건설 현장, 뭐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를 한 다음에 뭐 그중에 일부 공정만 또 다른 업체에 맡기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뭐 크게 잘 아는 뭐 콜센터, 고객센터 이런 경우도 대부분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또 업무를 맡기죠. 근데 문제는 이 하청 업체들이 하청 노동자들의 업무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원청 노동자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기도 하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원청 업체들이 굳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하청을 주는 거는 결국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로 조건을 사실 쥐어짜는 거예요. 이게 약간 속된 말로 하면 후려치는 건데 이게 어떻게든 싼 값으로 노동자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요. 뭐 근데 하청업체가 우리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해버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는 A라는 대기업에 계속 부품을 납품해온 회사인데 A가 안 하겠다고 하면은 기업이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에서는 사실 어떤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교섭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 필수적인 노동을 하면서도 원청 기업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근로 조건이 좀 열악하고 해고 위험도 높고 그런데도 원청이랑 교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청업체가 계속 하청을 주는 구조도 만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과 을만 있는 게 아니라 갑을병정이 모두 존재하면서 사실 돌아가는 게 요즘의 이런 노동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지연님?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이제 뭐 다단계 하청이라고도 하고 네. 특히 건설업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양태인데요. 제가 노동 담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좀 헷갈렸던 거는 사내 하청이 도대체 뭐지? 그러면 사회 맞아요. 하청도 있는 건가? 네, 이제 네. 이런 게 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좀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좀 물어보니 이 사내 하청이라는 게 이게 사업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제철소면 그 어떤 동일한 제철소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같이 그 장소에서 일을 하면은 이제 사내 하청이라고 하고 단순히 예를 들면 뭐 부품을 납품한다거나 회사 밖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회 하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이 사실은 8월 21일 본회의에서 아마 상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은 이제 6개월 정도의 어떤 좀 기간을 두고 내년 2월쯤에는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행되면 사실 제일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교섭권을 갖고 이 법의 수혜를 누릴 분들이 이런 사내하청 노동자 분들이시죠. 다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같은 공장, 같은 제철소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위험한 작업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위험에 외주하란 말도 있듯이요. 그런데도 뭐 처우는 조금 더 열악하다거나 예를 들면 뭐 안전장치나 이런 도구들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뭐 원청 정규직들보다는 좀 열악한 어떤 대우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개선을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원청 하청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다 교섭할 그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많은 언론 보도에서 기업들이 아니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우리는 뭐 하청이 수백 개인데 이 수백 개 업체들이랑 다 교섭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 이때 말씀드렸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 이 사용자로 인정이 되려면 2조가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보면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는 사용자로 인정이 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제 나온 판례가 있는데요. 7월에 나온 판례인데, 이제 현대제철이랑 하나오션 하청 노조들이 비정규직 지회에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했는데, 원청이 이걸 거부했어요. 이제 이거를 부당 노동행위다. 왜 우리랑 교섭 안 해주냐?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구제해달라고 신청을 냈고, 그거에 대해서 중노위가 원청 너네 하청 노조랑 교섭해야 돼라고 한 판단에 대해서 다시 회사가 이제 이거 수용할 수 없다라고 행정 소송을 낸 건인데요. 요약하자면은 이제 여기서도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이제 노조가 요구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 교섭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고요. 안전에 대해서만, 그 현장의 안전 조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몇 가지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요. 주요하게는 안전입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과급, 학자금, 그다음에 노동 안전, 여기도 안전이 들어갔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원청이 교섭해야 된다. 왜냐? 원청이 너네가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결정할 권한이 있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 라고 법원이 인정을 한 거죠. 정말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범위에서까지 교섭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법은 아닙니다. 사실 그 지연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동안 하청업체들이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근무 방식이나 뭐 성과급 지급까지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현대제철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가는 거조차 이거를 원청 기업의 허락을 받았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네. 판결문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소송을 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판결문에도 담겼던 내용인데, 크레인 기사님이 이제 그 크레인을 작동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신 거예요. 이제 크레인을 잠시 멈추고 그걸 다시 또 작동하고 하려면 이제 그 공정에 이제 좀 지연되는 시간이 발생하고, 이제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생산 효율성에 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게 크레인을 멈출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를 하청업체에서 원청제 업체에 물어본 거죠. 멈춰도 되느냐를. 제 기억에는 못 가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또 노란봉투법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이제 쟁의 행위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이제 2조 개정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 쟁의 행위라고 하면 좀 낯설게 들리실 그쵸, 텐데,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쟁의 행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익숙하게 아는 쟁의 행위는 파업이죠. 네. 노사가 어떤 그 근로 조건이나 이런 뭐 임금, 뭐 복리후생, 뭐 혹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노사 관계의 사항들을 두고 단체 교섭을 할 때 둘이 의견이 갈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쵸. 이제 그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먼저 하고, 이제 그게 잘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서 쟁의행위에 나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파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고요. 이 이제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동안 굉장히 좁았었는데요. 이게 좀 넓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파업할 이유가 좀 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왜 그랬냐, 왜 좁았냐, 그렇게 합법 파업의 범위가. 왜냐하면 기존에는 법 조항의 문구가 쟁의 행위를 규정할 때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을 때만 쟁의 행위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조건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냐? 임금, 근로시간, 뭐 복지, 근로자 지위, 뭐 이런 복지 수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를 결정하는 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니까 뭐 단체 교섭, 이게 범위가 굉장히 좁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 기존의 합법 파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를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정리해고. 네. 왜냐하면 이제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봤던 거예요. 사실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로 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은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노동자를 대변해야 한 노조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쌍용차 같은 경우도 이게 다 불법 파업이 됐던 이유가 노조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맞아요. 그 말씀해주신 쌍용차 사건이 사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건인데, 이게 그 쌍용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맞서서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이 이제 불법 파업이 돼버렸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정리해고 자체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경영권의 일환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요거는 법에서 그 명시되어 있는 쟁의 행위가 되지 못한다라고 사실 판단을 법원이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파업을 했던 노조분들이 거의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그거를 당장 지급하지 못하니까 조금 그게 더 지연금까지 올라서 거의 100억 원대까지 갔다가 마지막에는 사실 대법원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35억 원대로 줄긴 했는데, 뭐 35억 원대도 뭐 갚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랬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정리해고에 대해서 뭐 노조나 노동자 입장에서 이걸 다투려면 그냥 법원에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부당한 해고다. 그러니까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어서 인정받는 수밖에 없었고, 이제 노조 차원에서 사실은 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던 건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리해고 같은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거를 쟁의 행위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준 건 노사가 자체적으로 좀 합의를 볼 수 있게 그 장을 좀 제도적으로 열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법으로만 해결하던 부분을요. 저도 살펴보니까 뭐 사실 임금 근로시간 이런 거 말고도 이런 단체 협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뭔가 이 단체 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분쟁이 있을 때에도 쟁의 행위에 좀 나설 수 있게 바뀌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하나 더 쟁점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손배 관련한 거였죠? 네, 이제 노란봉투법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인데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정의 조항은 2조 개정 내용이고, 3조가 이제 손배소 관련 그 조항인데요. 기존에도 사실은 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3조에 따르면 합법 파업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손배소 청구가 좀 제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서 추가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선행된 경우, 그러니까 먼저 사용자가 불법을 저질렀고 그거에 대해서 노조가 일종의 방위 행위, 저희 정당방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방위 행위로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업이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금지를 한 규정이 좀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이면 사실 손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파업이나 뭐 어떤 그런 손해를 가한 행위에 참여한 개개인의 책임 정도 등을 따져서 법원이 개별적으로 그 책임을 지도록 바뀐 게 가장 크게 변화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기존에 어땠냐 그러면 이게 좀 얘기를 들으셔야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앞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수백억 대의 손배 책임을 기업이 이제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묻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조합원 이제 손배 책임을 기업이 물은 조합원들이 300명이었다고 쳤을 때, 뭐 손배 발생한 이제 금액이 뭐 300억이었다라고 하면, 뭐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뭐 300명에 300억이면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하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이게 그 300명에서 인원이 줄어도 300억이라는 숫자는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부담과 피가 굉장히 커졌고, 이제 뭐 노조 탈퇴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유인책을 이제 제시하면서 조합원들을 기업이 회유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이 부진적 연대 책임을 좀 사실은 이번에 없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이 사실은 손배 책임에 대해서 모든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죠. 뭐 누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게 그 개인한테 부담이 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이 잘못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비인간적인 막 인당 막 뭐 수십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해서 뭐 안 좋은 생각까지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막고자 도입된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네요. 이게 조금 쉽게 더 풀어드리면은 예를 들어 10명이 파업을 했는데 이제 불법 파업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가 소박하게 한 500만 원을 청구했다 치면 사실 10명이 500만 원을 이제 담당하면 되는데 누군가는 나 이거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조합을 탈퇴해버리면 한 절반이 탈퇴하면은 사실 5명이 남았어. 그럼 5명이 500만 원을 똑같이 배상해야 되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사실 바꾸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건 거죠. 예, 이게 저도 약간 개념을 좀 정확히 알려고 오늘 민주노총 그 이제 기자간담회 간 김에 그 법률원장님한테 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민사소송이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그러니까 기업이 꼭 뭐 형사처럼 막 딱딱하게 뭐 파업에 참여한 모두를 대상으로 이렇게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에 가시였던 뭐 노조 간부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파업에 참여한 건 30명이지만 너 한 5명 집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만 손배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자의적이고 좀 임의적이다 보니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금액은 그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뭐 총 손해 인정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터라 이제 객관적으로 딱 책임질 만큼만 지게 하자 이런 거죠. 네. 좀 현실화하자라는 거네요. 왜냐면은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 대 소송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정말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보다는 저한테 느껴지는 건 그냥 너네 노조하지 마, 파업하지 마. 너네 그렇게 우리의 그 눈엣가시 같은 행동하지 마로 사실 읽힐 수 있고 그거는 사실 노동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어쨌든 합리적으로 느껴지기는 해요. 수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노동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환영할 만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을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앞서 저희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 쌍용차 파업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14년에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는 근데 11년 전인데 저 굉장히 아득하게 느껴지는데 이 판결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 시민들이 그러니까 뭐 트위터 같은 그 SNS를 통해서 노란봉투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가수 이효리 씨도 막 참여하고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왜 노란봉투냐 하면은 저도 기사를 찾아보면 과거 부모 세대라고 나오는데 저희한테는 부모 세대보다 더 전 세대일 것 같기는 한데 옛날에 그 월급을 받아오던 그 노란봉투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47억 원을 공동으로 우리가 모아주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47,000원씩을 담아가지고 노조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이런 과도한 손해배상, 뭐 가압류까지 사실 노동자에게 들어갔던 그런 것들을 개정하자라는 법률 개정 캠페인이 있었고 그거를 통칭 이제 노란봉투 캠페인이라고 사실 됐고 그래서 그 이후 이제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면서 노란봉투법 이렇게 사실 언론이 좀 다루기 시작을 한 거죠. 언론과 정치권에서. 근데 사실 이 법 개정 논의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과제에 이미 포함이 됐었던 사안이었고 21대 총선에서도 굉장히 주요한 공약이 되긴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통과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그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그닥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반응을 좀 나타내기도 했어서 그랬고 이건 얼마 전이니까 다들 많이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굉장히 많이 행사를 하셨는데 노란봉투법도 그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그때도 이거는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이거 앞서 지연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이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윤 전 대통령은 무리하게 확대한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손해배상 원칙에도 굉장히 과도하게 예의를 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 파업을 통한 손해까지 면죄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법안이 이거를 어쨌든 재의결을 올리려면은 그러니까 일정 의원 수 이상이 채워져야 되는데 사실 채워지지 못해가지고 폐기가 됐던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특히 정권 초기에 지금 굉장히 강한 의지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관련해서 계속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는 하죠. 맞아요. 얼마 전에 SPC 삼립공장 직접 찾아간 뉴스도 봤어요. SPC는 그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분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좀 불매했었거든요. 근데 SPC는 그래도 꿈쩍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한번 방문하고 나니까 이틀 만에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랑 생산 품목이랑 생산량 조정, 생산 라인 개편 등의 그런 생산구조 개편 방안들을 내놓더라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꽤 강도 높게 표현을 쓰면서 김형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라 뭐 이런 강한 요구도 했더라고요. 이번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법안 처리 일정을 미루지 말라 이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언제 통과되는지 계속 참모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그 파리바게트 그 여성 기사분이 돌아가셨을 때 산재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몇 명이 사실 죽어 나가도 꼼짝 않다가 어쨌든 대통령이 한번 방문한 게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이렇게 중요한 법안, 그러니까 한 정부가 이거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다라고 생각을 하는 법안은 사실 이렇게 정권 초기에 좀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또 도움이 되기는 해서 좀 저도 노란봉투법도 좀 긍정적인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이 법을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사실 당연히 경영자 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뭐 경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 상의, 이제 주한 미국 상의 이런 이제 단체들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를 내왔었거든요.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라는 단체는 이제 저희 한국상공회의소랑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기업들이 모인 어떤 단체인데, 주요 회원사가 이제 뭐 저희가 잘 아는 이케아나 뭐 BMW, 펠립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유럽 상의에서는 이제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시행되면 뭐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뭐 그러니 법안을 재검토해달라 뭐 이런 입장문도 내긴 했습니다. 뭐 나중에 알고 보니 뭐 경총에서 뭐 입장을 좀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었고요. 근데 뭐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당연히 공감대가 있기는 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마침 김영훈 장관이 유럽 상의랑 주한 미국 상의도 들려서 좀 의견을 듣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럽은 한국보다 오히려 노조활동을 포함한 노동권 보장 수준이 좀 높지 않나요? 그쵸. 저 영국에 출장을 갔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가 철도 파업이 진짜 자주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전철이나 기차 같은 걸 타면서 기대를 하는 게 정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처럼 뭐 차가 막혀서 언제 도착할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시간에 출발하고 도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일정 조정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거기는 워낙 자주 파업을 하니까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한국이라면 사실 정말 모두가 엄청나게 짜증내고 그 철도 노동자들한테 엄청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영국 사람들이 너무 평온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런 분위기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에 위해서 파업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긴 해야지, 파업해야지 이러면서 내가 좀 늦는 건 괜찮아 라고 하면서 되게 존중을 많이 하는 분위기여서 좀 되게 놀랐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어떤 입장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생각보다 유럽 상에서 좀 센 워딩이 나와서 우리가 너네 이거 통과시키면 기업 철수시킬 거야 라는 워딩이 나와서 좀 놀랐어요, 사실. 어쨌든 아까 지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회사에서 보도가 나가기도 했지만 이제 그 유럽 상의에서는 막 우리가 철수까지 얘기한 건 철수를 할 것이다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냥 아주 만약에 뭐 그런 것까지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뭐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 어쨌든 사실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꽂히는 워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제목으로 나가면서 훨씬 더 좀 우리의 의도보다 좀 강조된 것 같다라는 입장을 좀 내놓기도 했고,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인가를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김영훈 장관이 사실 이전에 이미 서울 정부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란봉투법을 하는 건 뭐 대단히 뭐
파격적인 전례 없는 어떤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하는 게 우리가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는 일이다. 워딩을 직접 확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죠. 그래서 OECD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이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근본 원인으로 지적을 하는데 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즉 이제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하청의 격차 축소가 기대되는 진짜 성장법이다라고 하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노조가 특히 하청 노조가 이제 원청하고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면 처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좀 임금을 올려주고 하면 노동자들 소득이 늘어날 테니 이게 좀 내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오래된 그 이제 주장이죠. 사실 그 국제노동기구라고 ILO에서도 한국이 이런 핵심 협약을 좀 비준하지 않는다라면서 저희가 유럽연합에 항의를 좀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만드는 게 오히려 어쨌든 세계적인 기준을 맞추는 일이라고 본다는 게 일단은 노동부 장관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노동자들한테는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이 노란봉투법에서 좀 기대되는 쟁의 대상의 범위 확대되는 범위가 안전이라는 점을 좀 아까도 짚어주셨잖아요, 지연님께서. 근데 김영훈 장관도 좀 그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재 사망 노동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이게 좀 개정이 될 경우에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좀 기여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입장이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브리핑 자리에서도 어쨌든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가 좀 논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줌으로써 이런 좀 자율적인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고, 이때 첫 번째 의제는 아마 안전한 일터일 것이다 라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저희 시대뉴감 인스타그램에서도 김영훈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현직 노동자 출신이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소개한 바 있거든요. 당시 노동자분들도 반가움을 많이 나타내셨고요. 실제로 지현님이 현장에서 보시는 장관은 어떤 모습인지, 노동부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도 궁금해요. 제가 김영훈 장관이 취임하고 첫 공식 일정이 제 기억으로는 모란공원 참배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란공원에 이제 뭐 여러 민주열사들이 이제 안치되어 계시고 이제 노동운동 하셨던 이제 분들도 많이 이제 안치되어 계시는 곳이라서 좀 의미가 있는 곳이라 이제 방문하셨을 텐데, 현직 노동부 장관이 거기 가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날 이제 저는 현장을 챙기러 갔는데 기자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거기 이제 같이 대동한 그 노동부 고위 간부들도 자기도 모란공원 참배는 처음 온다고. 확실히 현직 노동자 출신이셔서 네, 다들 이제 그런 변화가 좀 감지되고, 이제 가령 뭐 좀 이런 거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내는 어떤 공식적인 자료나 이런 거에서 보통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워딩을 이제 할 때 고용부라고 했었는데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노동부로 바뀌었거든요. 어떤 기존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죠. 네, 정체성에 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좀 기대해 볼래요. 제가 그동안 노동 이슈를 어쨌든 취재를 몇 번 해왔던 입장에서 보면,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편에 그러니까 있다고 노동을 다루는 부처라고 사실 생각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노동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는데 사실상 노동자 관점을 뭐 충분히 견지한다라기보다는 가능한 소극적이고 안전하게 큰 일 벌이지 않고 약간 이 노무관리의 입장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의제들을 다루는 어떤 그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조금 적극적인 정책을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통과되더라도 아마 후속 작업들이 많이 남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내용들이 판결로도 나온 적이 있나요? 이게 사실 지금 예정된 이 노란봉투법의 내용들이 그 하늘에서 떨어진 내용들이 아니고요. 현장에서는 법원에서 판례로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 좀 확립된 법리다라고 하려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하긴 하는데요. 네. 이제 대법 판결이라는 것도 하급심에서 판례가 이제 쌓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법이 판단을 내리는 구조니까
뭐 하급식 판단도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좀 대표적으로 사실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 관련 이제 판례들은 지금 서울 고법에서 판결 나왔던 CJ 대한통운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1심 판결 나온 하나오션이랑 현대제철 사건이 있습니다. 세 사건 다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제 관계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공통적으로 하청노조 혹은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점 택배기사 노조가 원청인 CJ 대한통운 혹은 이제 원청인 하나오션 현대제철을 상대로 교섭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측이 이를 거부했고, 왜냐하면 우린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 의무가 없다라면서 거부했고, 이제 노조에서는 이거는 부당노동행위다. 이게 부당노동행위라는 거는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부당노동행위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이제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했고,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빠르게 일종의 법원 판단에 앞서서 좀 신속하게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청 너네 교섭해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다음에 사용자 측이 이에 이제 반발해서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CJ 대한통운은 2심 판결이 나온 상태고, 나머지 두 건은 이제 또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 판결이 또 나와봐야 됩니다.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법이 입법되면 이런 판례로서 이제 건건이 인정되어 왔던 어떤 하청노조의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그냥 인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판례로서 축적이 되어 왔던 게 입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건 결국 헌법을 충실히 수호하자는 취지와도 맞닿아있네요. 그쵸.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지연님이 계속 설명해주신 하나오션과 현대제철 관련 소송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건 원청 사용자인데, 여기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하청 노동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 3권, 그걸 어떻게 행사하냐라는 거죠. 근데 노동 3권이라는 게 사실 헌법상 보장이 되어 있는 권리인데, 그러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자꾸 교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교섭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뭐 협상 혹은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그냥 사실 자기 일만 하지, 이제 어떤 사측과 나의 근로 조건이나 계약, 뭐 복리후생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막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뭐, 맞아. 예, 그런 경험도 별로 많지 않고요. 본인이 노조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요. 근데 이 노조는 이제 임금이나 뭐 복리후생 조건을 이제 회사 쪽이랑 계속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헌법상 이제 노동자의 노동 3권에 보장이 된 권리고, 그 헌법 3권의 권리를 이제 보장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노조법도 사실은 만든 거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 얘기를 좀 예로 들면, 병원에서 일하시는 이제 미화 노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보통 하청업체세요. 그러니까 병원이 그렇죠. 사용자, 원청 사용자죠. 근데 이분들이 병원은 24시간 뭐 1년 내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 6일을 일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 주말에도 토요일에도 나오시고, 이제 조를 바꿔가면서 일요일에 나올지 뭐 토요일에 나올지 이런 걸 결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분들도 많이 일하면 주 7일 일하고 주 10일 연속으로 일하기도 할 때, 10일 연속 일하기도 하신대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좀 비인간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약속했던 대로 주 5일이라도 하자. 그거 약속을 좀 지켜달라, 이거를. 근데 하청 사용자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 하청 업체는 원청인 병원 업무과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결정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교섭을 할 수 있다. 병원 업무과와 이 이제 미화 노동자분들로 조직된 노조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하청 업체에서 이거를 진짜 병원 업무과에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거를 막 의심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직접 좀 해주세요.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통로가 열리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진짜 쉽게 말하면은 우리 임금 인상률 몇 프로 할래를 가지고 이제 그 노조, 그러니까 노동자들 대표해서 우리는 5%는 올려줘. 근데 이제 그 기업 그 사측은 우리 2%밖에 안 되는데 라고 그런 거를 5%와 2%를 사이에서 맞춰가는 결정하는 과정, 혹은 근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어떤 우리 그래도 주 5일 주 6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이것과
현실적으로 우리 365일 열려 있어야 되는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는 더 고용 못 해줘?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냥 진짜 다이다이 뜨는 거를, 이게 교섭이죠, 그게. 근데 이제 그게 노동자의 그러니까 정당한 기본권으로 사실 보장이 돼 있는데,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한테 그게 특히 어려웠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하청 업체는 이들을 고용은 하고 있지만 그런 큰 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노란봉투법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사실 회사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 기업이 하나의 하청업체만 갖고 있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여러 개면 내가 A라는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10개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앞으로 직접 교섭을 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1년 내내 10개의 기업을 만나가면서 10개 기업의 노조들과 교섭을 하게 되면 365일 내내 교섭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주장을 되게 많이 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1년 내내 그것만 하고 있을 수 있냐. 근데 여기서도 재판부가 좀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입장을 좀 밝혀서 좀 인상 깊더라고요. 서울행정법원이 이 원청 기업이 이 복수의 하청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애초에 이런 식으로 하청을 주는 고용관계를 형성을 해서 그동안 어떤 뭔가 조금 싼 값으로 노동자를 고용을 하거나 비용 절감을 하면서 경영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원청이 그거는 부담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사실 관리 책임도 하청에 넘긴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네들 지금까지 그렇게 하청기업 여러 개 고용해서 편하게 비용도 절감하고 관리 책임도 좀 덜 지면서 해온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이 정도는 너희가 책임으로 감수를 해야지라고 법원이 사실 판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유로, 그러니까 단지 너네들이 여러 노조와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하청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어떤 교섭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형평성에 반한다라고 좀 명확하게 좀 되게 적극적으로 좀 판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판결문이 아주 명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뽑아서 읽었어요. 그렇군요. 노동팀이 다, 참 잘 썼다, 이 판결문. 어느 판사님인지 기억이 나세요, 혹시? 제 기억으로는 현대제철이었거든요. 노란봉투법이 되면 한국 경제 다 망한다 식의 이야기가 워낙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회차에서 계속 좀 이어가 볼까요? 저희가 지금 8월 중순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 과연 다음 회차가 나올 시점에는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통과됐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래도 저는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는 사회가 조금은 더 다정한 세상이 오는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노란봉투법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의 하루에도 다정함이 조금이나마 리필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매주 수요일에 올라가고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언제나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시대유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다해, 둘이 시안 지연이었습니다. 안녕.